어느 날 모든 것이 평범해졌습니다. 아침 커피를 마시고 출근길에 몇 통의 문자를 보내고 한낮에 친구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문득 깨달았습니다. 예전처럼 답장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요. 말투는 짧고 관심 없어 보이고 목소리도 달라졌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일어난 것 같았고 두 사람 사이에 냉랭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저 조금 더 의식하고 조금 더 솔직해지고 조금 더 진짜가 된 것뿐입니다. 바로 여기서 융의 지각의 저주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당신을 싫어하는 것은 당신의 실수 때문이 아니라 의도치 않게 자신의 무의식과 마주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 눈빛, 심지어 침묵조차도 억압된 감정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극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당신을 위협으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이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윤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어둠을 억누르며 살아간다고 주장합니다. 이 어둠 그림자는 모든 사람 안에 은밀하게 존재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 즉 고도의 자각력, 직관적 지각력, 그리고 예리한 지각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 그림자를 알아차립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타인의 무의식을 활성화시킵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내면의 비밀을 드러내는 셈입니다. 바로 그때 방어 기제인 증오가 발동합니다. 증오는 일종의 정신적 안개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느낍니다. 당신 주변에서 긴장하고 이유 없이 화를 내고 당신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윤게 따르면 이는 당신의 자각 수준과 그들의 억압된 내용 사이의 불일치 때문입니다. 당신은 거울과 같습니다. 그들은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울을 비난합니다. 당신은 변했어요. 그들은 말합니다. 예전의 당신이 아니에요. 하지만 실제로 변한 것은 당신이지만 이 변화는 위협으로 인식됩니다. 당신의 성장이 그들의 정체를 가시화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윤기 말하는 집단 무의식이 작용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어두운 면을 보지 않기 위해 서로 닮으려고 합니다. 사회 질서는 이러한 유사성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 질서에 맞지 않습니다. 당신의 인식은 이제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작은 거짓말을 감지하고 숨겨진 분노를 감지하고 말하지 않은 것을 듣습니다. 이러한 직관적인 인식은 당신을 강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위험한 외로움으로 몰아넣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의 현실과 마주하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이러한 두려움을 가시화합니다. 융의 제자 중 한 명은 몇 년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스승님 곁에서 자유로우면서도 벌거벗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 주변에서 느끼는 감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지만 보기 때문에 벌거벗은 기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은 견딜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식의 저주입니다. 진실을 보는 데서 오는 외로움이 아니라 진실을 드러내는 데서 오는 외로움입니다. 이러한 외로움은 의식 있는 사람에게는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윤근 이 상태를 무의식의 위협에 의한 의식적인 자아의 시험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자신의 인식을 통해 일어서지만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러한 인식은 일종의 소외로 변합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당신을 미워하는 것은 사실 경고입니다. 당신은 이제 그들의 심리적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왜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는 매료되다가 나중에는 당신에게서 멀어지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융에 따르면 이것이 바로 그림자와의 첫 만남입니다. 처음에는 당신의 내면에 있는 잠재력을 반영하는 당신의 모습에 끌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반영이 그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당신과의 관계가 그들의 무의식과의 관계를 촉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증오의 기반은 종종 사랑입니다. 다만 잘못 인도되어 두려움으로 변질될 뿐입니다. 융은 이를 감정적 투사의 붕괴라고 설명합니다. 당신이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의 내면 세계를 활성화시키면 그들은 당신을 비난하며 자신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갑자기 당신을 미워하기 시작하더라도 화내지 마세요. 이것은 그들의 약점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방어입니다. 당신은 위협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그들이 아직 볼 준비가 되지 않은 진실을 대변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저주는 또한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모든 증오는 자각의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을 인내심 있게 견뎌낼 수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증오 뒤에 숨겨진 존경심까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공격하지만 결국에는 항상 진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림자는 인간 정신의 가장 은밀한 방입니다. 억압된 욕망, 숨겨진 두려움, 그리고 우리 자신의 받아들여지지 않은 면들이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윤근 이 영역을 무의식의 어두운 면이라고 묘사합니다. 모든 인간 안에 존재하지만 감히 들여다보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림자는 우리에게 숨겨진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숨기고 싶어 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느끼는 이유 없는 분노, 경멸적인 행동, 갑작스러운 질투, 이 모든 것이 그림자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그들의 잘못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그러한 반영은 우리가 부정해온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한 조용한 속삭임입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당신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것은 대개 당신이 그들의 그림자를 깨닫게 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말, 침묵 또는 단순히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의 억압된 면을 드러낸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무의식으로 통하는 문을 열어주었고 그 문을 통해 들어오는 것이 그들을 두렵게 합니다. 그림자를 마주하는 것은 마치 자신이 벌거벗은 모습을 보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약점, 거짓말, 억압된 욕망을 발견하면 먼저 그것들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그 부정을 이용해 당신을 비난합니다. 융은 다른 사람에게서 당신을 괴롭히는 모든 것은 자기 인식으로 가는 길잡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진실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스스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의식의 말을 걸면 상대방의 무의식은 당신을 적으로 인식합니다. 당신은 본질적으로 거울을 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은 그 거울 속에 자신을 보지만 그들은 자신이 보는 것을 당신에게 반사합니다. 그들은 당신은 이기적이야 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이기심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은 차갑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사랑 없는 면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과정을 윤근 투사라고 부르는 메커니즘, 즉 무의식적인 내용을 외부 세계에 투사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은 사실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순환을 인식하면 모든 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증오, 차가움, 분노가 당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내면의 균형을 깨뜨린 자각의 진동일 뿐입니다. 이 시점에서 윤근 그림자의 두 가지 얼굴, 즉 파괴적인 얼굴과 창조적인 얼굴을 묘사합니다. 그림자를 거부하면 사람은 내면에서부터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인식되면 위대한 잠재력으로 변모합니다. 그림자는 억압된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을 변형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변형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림자에 맞서려면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를 바라보려면 비난, 두려움, 판단 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에고의 가장 큰 시험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미워할 때 그들은 사실 자신의 그림자를 방어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각의 거울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에고는 스스로를 보호하려 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당신을 폄하하고 거리를 두고 때로는 무시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무시조차도 수용의 표시입니다. 억압된 모든 것은 무의식 속에서 강해지면서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필연적으로 표면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융의 한 내담자가 융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를 가장 괴롭히는 사람들이 사실 저와 가장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융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보면 더 이상 미워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그림자의 본질을 완벽하게 요약합니다. 진정한 자각이란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투사하는 증오는 당신을 해칠 수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증오가 당신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의 갈등임을 압니다. 당신은 단지 그 갈등을 비추는 거울일 뿐입니다. 이 자각은 당신을 자유롭게 하지만 동시에 고립시키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의 그림자를 부정하는 반면 당신은 자신의 어둠과 화해했습니다. 이 평화는 평화로우면서도 고요합니다. 이제 당신은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진정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의 반사된 모습만 압니다. 그리고 이 자각은 당신을 보이지 않는 벽 뒤에 가둡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들은 스스로 멀어지고
당신은 그것을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용이 말했듯이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그림자 속에 산다. 이제 당신은 이 순환에서 벗어났습니다. 자각은 어둠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빛으로 끌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림자에 직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흔들리고 울고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장 깊은 어둠 속에도 일종의 지혜가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지식을 얻은 사람은 더 이상 타인의 판단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미워할 때 당신은 그들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사실은 자신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각이 당신을 강하게 만듭니다. 무의식적 투사의 메커니즘, 인간의 마음은 종종 억압된 자신의 모습을 외부 세계에 투사함으로써 일종의 심리적 균형을 이루려 합니다. 이 메커니즘을 투사라고 하며 융에 따르면 인간 의식의 가장 은밀한 방어 기제 중 하나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어떤 면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외부의 누군가에게 투사합니다. 이는 무의식과 의식 사이의 조용하지만 효과적인 대화입니다. 예를 들어 내면의 분노를 억누르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서 끊임없이 공격성을 찾습니다. 자신의 위선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의 잘못된 행동에 집중합니다. 따라서 사람은 내면의 어둠과 마주하지 않고도 삶을 이어갈 수 있지만 이러한 마주침을 피하는 것은 서서히 자신을 내면의 감옥으로 끌어들입니다. 투사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내면 세계를 외부에서 관찰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내리는 모든 판단은 사실 자신을 향한 거울과 같습니다. 누군가 오만함을 발견할 때 우리는 이미 우리 내면 어딘가에서 그 오만함을 건드린 것입니다. 누군가를 게으르거나 이기적이거나 무감각하다고 묘사할 때 우리는 실제로 그러한 특징들과 내면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융은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보는 결점은 자신의 그림자의 메아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준의 자각에 도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아는 자신의 결점을 보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자아는 항상 나를 보호하고 싶어 하며 필요한 경우 죄책감과 수치심에서 벗어나기 위해 현실을 왜곡하고 투사에 의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내 탓이 아니라 그 탓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방어가 아니라 도피입니다. 투사는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무의식은 외부 사람들을 통해 우리 자신의 결점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모든 사람은 우리가 거부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모든 사람은 우리가 아직 개발하지 못한 잠재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윤근 인간의 운명은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그림자에 의해 결정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든 면은 외부 세계의 등장인물, 사건 또는 관계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수준의 자각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같은 유형의 사람들을 자신의 삶으로 끌어들입니다. 모든 관계, 모든 갈등, 모든 원망은 사실 내적 순환의 반복입니다. 윤근 이를 영혼의 피드백 시스템으로 봅니다. 우주는 무의식을 가시화함으로써 사람이 온전함을 얻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를 무시하면 순환은 점점 더 경직됩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고 같은 사람들이 다른 얼굴로 돌아와 결국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러한 투사를 인식하는 것은 내면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첫 신호입니다. 바로 그 순간 사람은 외부에서 내면의 어둠을 불러들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내게 무엇을 떠올리게 하는가? 왜 이런 행동이 나를 이렇게 화나게 하는가? 왜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평화를 가져다주고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증오를 불러일으키는가? 와 같은 질문들은 그림자와의 대화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솔직한 답은 무의식의 벽을 천천히 허물어뜨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멈추는데 이는 자신 안의 어둠을 바라보는 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비난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성찰에 집중하기 전까지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융의 한 제자가 스승에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통을 반복해서 겪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융이 그림자의 징후는 무엇일까요? 라고 묻자 융은 간단히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야기를 바꾸는 대신 등장인물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은 투사의 순환적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바꾸지 않는 한 같은 교훈을 다른 방식으로 배우게 됩니다. 모든 새로운 관계는 오래된 상처를 다시 열고 모든 분노의 폭발은 억압된 감정을 표출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투사가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외부의 원인을 찾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영혼의 진화가 시작됩니다. 투사는 성찰을 통해 해소될 수 있습니다. 명상, 침묵, 글쓰기, 심지어 단순한 생각만으로도 이 과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부의 풍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 풍경을 만든 작가를 찾는 것입니다. 외부 세계는 단지 내부 세계를 위한 스크린일 뿐입니다. 융의 말처럼 의식의 어두운 방에 빛을 비추면 외부의 그림자는 사라집니다. 따라서 그림자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어두운 면은 의식과 결합될 때 지혜가 됩니다. 내면의 적을 포용하면 외부에서 싸울 사람은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투사의 해체이며 자신과 화해하는 가장 조용하면서도 혁명적인 순간입니다. 자각과 고립 자각은 처음에는 선물처럼 느껴지지만 종종 부담으로 시작됩니다. 자신의 무의식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무시했던 행동 패턴, 자동적인 반응, 그리고 내면의 모순들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모든 감정, 모든 생각, 모든 분노의 폭발이나 두려움은 징후가 됩니다. 융이 말했듯이 의식이 확장되면 무지의 평화는 사라진다. 일단 깨어나면 사람은 결코 잠들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자각은 종종 사람을 깊은 고독에 빠뜨립니다. 세상을 예전처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화는 피상적으로 느껴지고 관계는 인위적으로 느껴지고 목표는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갑자기 사람은 내면의 현실과 사회의 현실 사이에 갇히게 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처럼 행동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온전히 알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중간 상태의 느낌은 영적 변화의 첫 번째 고통입니다. 사람은 더 이상 옛 자아의 껍질을 짊어질 수 없지만 새로운 자아는 아직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을 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밤이라고 부르는 내면의 공허함의 시기라고 합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고립은 질병이 아니라 탄생입니다. 영혼은 자신의 중심을 찾기 위해 물러납니다. 외부 세계의 소음에서 물러남으로써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보면 이 과정은 붕괴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친구들과 거리를 두고 사회적 관계를 잃고 관심사가 변합니다. 더 이상 피상적인 대화가 아닌 더 깊은 의미를 추구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에 시간을 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마음이 고요해지면 억압되었던 감정이 표면으로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독은 가장 신성한 자각의 단계입니다. 고립은 영혼이 재구조화되는 공간입니다. 이 침묵 속에서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메아리치는 소리를 듣습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억압된 욕망, 그리고 미뤄왔던 후회가 하나씩 드러납니다. 이 모든 것에 맞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각은 빛뿐만 아니라 그림자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깊이 알게 되면 타인을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자각은 일종의 투명성을 만들어냅니다. 가면을 인식하고 거짓을 감지하고 조종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되게 만듭니다. 자각이 깊어질수록 진실성은 약해집니다.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살기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러한 고립은 사실 더 가까운 관계의 시작입니다. 더 이상 타인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이해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고립은 사람이 처음으로 진정으로 자신과 마주하는 공간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마음의 소음 너머에 있는 순수한 의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각이 당신을 사회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존재의 형태로 인도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환은 자아가 죽어가면서 저항하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나는 왜 외로울까? 페아스 왜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너 왜 아무것도 나를 만족시키지 못할까? 와 같은 질문들이 이 시기에 자주 들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들은 모두 내면의 변화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융은 이 단계를 개성화 과정에서 필요한 고독이라고 설명합니다. 영혼은 자신의 중심에 도달하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물러나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어느 시점에 이 내면의 동굴에 들어갑니다. 그 동굴은 억압된 모든 부분을 담고 있기에 어둡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머물기로 결심하면 어둠은 점차 빛으로 변합니다. 이 과정에서 외부 세계의 인정을 받을 필요성을 잃게 됩니다. 더 이상 외부에서 방향을 찾지 않고 내면에서 방향을 찾습니다. 타인의 의견에 의해 형성되었던 정체성은
고요한 자유로 이어집니다. 이제 자신의 내면의 나침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 순간 자각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됩니다. 더 이상 외부 환경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내면의 균형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고립의 목적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의식 아래 깊은 평화가 자리 잡습니다. 이 평화는 외부 세계의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자각과 함께 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더 이상 세상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그저 관찰합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해합니다. 진정한 자각이란 개입하지 않고 이해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고립은 끝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자신과 친구가 된 것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자라나는 자각은 우리에게 새로운 탄생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그 탄생 이후 모든 것이 예전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보는 것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의식통합의 힘. 의식통합은 인간 정신의 궁극적인 변화입니다. 이 단계에서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포용합니다. 융심리학에서 이는 개성화의 핵심입니다. 즉 자신 안의 파편, 대립, 모순, 그리고 억압된 측면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은 빛과 어둠을 구분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둘 중 하나가 다른 하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의식통합은 단순한 자각이 아니라 수용입니다. 자신 안의 분노, 두려움, 질투, 야망을 거부하는 대신 그것들이 왜 존재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단지 내면의 에너지가 잘못 인도된 형태일 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융은 이러한 변화를 영혼의 연금술이라고 설명합니다. 연금술사가 납을 금으로 바꾸려고 하듯이 개인 또한 내면의 어둠을 의식의 빛으로 바꾸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지적인 이해가 아니라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림자와 마주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림자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를 거부하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의 진실성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의식적인 통합은 내면의 전쟁이 끝나는 순간입니다. 선과 악의 싸움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과 악이 같은 근원, 즉 무의식의 에너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내면의 양극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는 감정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는 자가 됩니다. 더 이상 화가 났을 때 억누르거나 폭발하지 않고 그저 관찰합니다. 두려워도 도망치지 않고 두려움의 근원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각이 커짐에 따라 감정은 통제할 수 없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감정을 관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평온함을 가져다 줍니다. 이 평온함은 의식적인 통합의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신과 싸우지 않습니다. 더 이상 가면이나 타인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면의 어둠과 화해한 사람은 외부 세계의 판단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 상태를 자기 인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자신의 본질을 깨닫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모든 측면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구도 탓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반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그 경험 없이는 오늘의 자각이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사람은 운명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통제합니다. 의식통합의 가장 큰 힘은 자유입니다. 더 이상 자동적인 행동, 무의식적인 투사, 억압된 두려움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합니다. 의식통합은 사람을 중심으로 되돌립니다. 어떤 외부의 폭풍도 그를 밀어낼 수 없습니다. 그 중심은 더 이상 외부 세계에 있지 않고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중심 안에는 사랑, 이해, 평화가 자연스럽게 존재하며 어떤 노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온전함은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파편화된 마음은 고군분투하지만 통합된 마음은 그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은 노력이 끝나고 존재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융의 말처럼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모든 것이 변한다. 이러한 수용은 수동적인 항복이 아니라 심오한 지혜입니다. 더 이상 삶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삶과 조화를 이루며 흐르기 시작합니다. 고통조차도 의미가 있고 그림자조차도 목적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 순간 삶과 싸우는 것을 멈춥니다.
모든 일이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더 이상 어떤 것에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토아주의의 본질, 즉 자연에 순응하는 삶입니다. 의식통합은 스토아주의와 융의 지혜를 모두 갖춘 수준으로 이끕니다. 감정을 인지하지만 감정에서 자유롭고 삶에 몰입하지만 의존하지 않으며 세상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을 초월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한 사람의 존재는 평화를 발산합니다. 내면의 에너지가 균형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무게가 그들을 짓누르지 않고 미래의 불확실성이 그들을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현재에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순수한 형태의 의식 통합입니다. 바로 현재 순간에 자신의 온전한 존재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사람은 더 이상 치유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코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을 오해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해가 끝나는 곳에서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의식적 통합은 자신이 인간이자 영혼임을 기억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내면의 갈등은 끝나고 고요한 지혜가 자리 잡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단순하고 자각하며 온전하게 존재할 뿐입니다. 변화는 항상 눈부신 폭발과 함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종종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과정입니다. 융 심리학에서 진정한 진화는 정신의 깊은 곳에서 시작되어 점차 외부 세계에 반영됩니다. 사람이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그 그림자가 투사하는 것을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통합되면 더 이상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는 일단 달성된 자각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각은 빛처럼 내면을 비추고 어떤 그림자도 자신을 완전히 가리지 않습니다. 이 승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변화를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소리 없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단지 외부에서 행동, 반응 또는 선택을 관찰할 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의 내면은 근본적으로 변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분노를 이해로, 두려움을 호기심으로, 반응을 관찰로 대체합니다. 사람은 더 이상 타인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자신의 의식에 따라 행동합니다. 융의 임상 관찰에 따르면 이 단계에 도달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변함없이 변할 수 있지만 더 이상 그러한 불변성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승리의 가장 분명한 신호입니다. 타인의 인식, 분노의 폭발 또는 편견이 더 이상 그 사람의 정신을 뒤흔들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과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이 중심은 과거의 고통이나 미래의 불확실성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삶의 통제권이 다른 누군가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각은 조용하지만 강력한 자유를 만들어냅니다. 더 이상 낡은 패턴에 얽매이지 않고 낡은 두려움을 따르지 않으며 더 이상 반사적인 반응 대신 의식적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작지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침묵의 승리는 삶 그 자체에 있습니다. 미소, 인내의 순간, 이해의 눈빛, 심지어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것에서 말입니다. 이제 그는 외부 세계가 아닌 자신의 내면과 싸워 이겼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그는 다르게 행동하고 더 이상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습니다. 분노, 질투, 고통, 실망의 감정은 사라지지 않지만 더 이상 통제할 수 없게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관찰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필요할 경우 변화시킵니다. 이러한 관찰적인 태도는 타인의 행동을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해줍니다. 더 이상 투사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투사의 근원을 이해하고 영향을 받지 않고 관찰합니다. 침묵의 승리는 또한 개인적인 경계를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인의 조종, 판단, 기대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갈등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온전함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융기 강조했듯이 진정한 자유는 타인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조용한 승리로 끝납니다. 더 이상 외부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고 내면의 인정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리듬에 적응하고 강요하거나 통제하려 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존재는 조용하지만 심오한 승리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나 타인의 반영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의식을 통해 자유로워지고 이 자유는 모든 보이지 않는 사슬을 끊습니다. 침묵의 승리는 그 위대함이 침묵 속에 있는 힘입니다. 외부에서는 감지할 수 없지만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아무리 외로움을 느끼더라도 우리는 내면의 힘에 접근했고
이 힘은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힘은 자각, 그림자와의 대면, 그리고 의식적 통합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의 변화를 전투가 아닌 승리, 즉 조용하고 심오하지만 결정적인 승리로 묘사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과 삶 모두와 평화롭게 공존합니다. 조용한 승리는 내면의 탄생, 어둠에서 빛으로 향하는 가장 심오한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그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기적임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도 내면의 변화를 탐구하고 그림자와 마주하고 의식적 통합의 힘을 경험하고 싶다면 댓글로 당신이 마주한 그림자의 반영을 공유하고 이 조용한 승리의 여정에서 다른 시청자들과 경험을 나눠보세요. 또한 저희 채널에서 심리학과 칼융에 대한 다른 영상들을 살펴보며 자각 여정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유료로 저희를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